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의 한국사 능력 검정 제 8강이 되겠습니다. 8강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이 가운데에 있는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그리고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 외란이라는 그 남쪽에 있는 외놈들이 쳐들어온 것이고, 북쪽에 있는 여진족이 청나라의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배후에 있는 우리 조선을 정벌한 사건, 그것이 바로 호란이 되겠습니다. 1627년에 정묘호란이 터지고, 두 번째로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그 뒤로는 그러면 어떠한 대외관계를 형성했는지 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재 해커스 한국사, 여러분 해커스 한국사, 교재 148페이지, 148페이지, 148페이지 여러분 보시겠어요?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명나라는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동지사, 이거는 사실은 명나라에 우리나라가 몇 번의 사신을 보내냐, 이런 거는 사실 역사 전공한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하정사는 정월 초 1월 1일 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동지사는 동지 섣달 금음 이럴 때 있잖아. 팥죽 먹는 날. 그 다음에 천추사, 이거는 태자의 생일. 성절사, 황제의 생일. 그래서 1년에 4번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4번을 보낸다. 여진족, 한성의 북평관을 설치하고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어서 무역을 해왔. 경성과 경원이라는 건 어디냐 하면 저 함경북도 위에 있죠. 경성군, 경원군, 경흥군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고요. 일본은 삼포회란, 중종 때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에 외인들이 무역 통제에 반발하여 일으켰다. 을묘외변, 명종 때 조선의 무역 통제 강화에 반발한 외인들이 침입했다. 이제 본격적인 임진왜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왜군의 진입,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 그리고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한산 대첩, 요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하죠. 여기 상주 전투는 이일장군, 충주 전투는 신립장군이 연달아 패배합니다. 이 이일장군이 이순신 장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평양까지 갔다. 평양까지 갔는데 1차 파병 조성훈이가 평양에서 깨졌고, 다시 2차 파병은 이여송이 대규모 정예병을 끌고 와가지고 평양에서 승리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외병한테 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명나라 애들이 되게 이렇게 좀 몸을 좀 사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돼 있고, 여기 요쪽 이 함경도 쪽으로 올라간 애들은 유정, 삼형대사, 그 다음에 정문부가 여기서 북관대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에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쪽은 그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그 다음에 여기는 가등청정, 가또 키요마사,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서 행군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한성 쪽에는 우키타 히데이에하고 구로다 요런 애들이 그 다음에 뭐 와키자카 야스하루 요런 애들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주대첩의 승리,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행주대첩 승리, 권율. 여기 진주대첩은요, 김시민 장군, 그죠? 여기에 평양은 유성룡, 그 다음에 여기 이정함이가 또 연안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면 이제 권율 장군이 여기 행주대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유재난이 발발했다.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일본의 재침입이 됐고요. 7천년 해전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왜군이 철수한다. 자, 6.25도 그리스 쪽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아시아 쪽하고 같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전쟁광 이오시프 스탈린이 53년도에 죽으니까 급하게 이제 극동 쪽은 여물게 되죠. 말 그대로 이제 그만하게 되는 거예요. 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거기에 침략 의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던 애들이 이제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군이 철수하는데 이거를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에서 순천 앞바다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그 결과를 낳았지만은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도 전사하게 된다. 네. 조선통신사를 광해군 때에 기유약조 일본과 통교를 맺어서 대마도주하고 여기 대마도 여러분 여기 대마도 있죠? 여기 대마도 여기 대마도 여러분 요 대마도에서 기유약조를 해가지고 그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에도 막부의 초청으로 쇼군이 바뀔 때마다 통신사를 파견했다. 통신사는 19세기까지 그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사절단의 역할을 했다. 자, 조선 통신사가 이렇게 많이 갑니다. 12차까지 여러분 순조 11년 1811년까지 갑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여기에 1763년에 1762년에 저거 아들은 뒤주에 넣어서 죽이고 영조가 조엄이라고 하는 애를 보내가지고 얘가 벽파죠. 벽파. 아주 사도세자를 죽여야 된다고 난리치는 풍량조씨 아닙니까? 풍량조씨 벽파의 조엄이를 보내가지고 그 고구마를 일본에서 가져오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조선통신사 기록물 2017년 대한민국 및 일본.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조선통신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성에서 출발하면 부산, 스시마, 이키, 아이노시마를 거쳐서 어떻게 에도를 갔다가 니꼬까지 갔다가 옵니다. 니꼬라는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조선통신사가 한번 파견이 되면 일본 세수의 12%를 모두 조선통신사에게 바쳐서 퓨전 요리를 계속 직접 만들어 먹일 정도로 엄청나게 하여간에 직사대접입니다. 여기 칙사대접입니다.
그래 심지어는 일본 우익들이 이게 뭐 우리가 조공바치러 가는 거라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19세기 초까지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811년에 마지막으로 헤어졌는데 이때 에도 막부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막 그거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11년 이후에 조선통신사를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1811년 이후에 딱 끊어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 에도 막부의 불만을 가진 존왕 양이파가 에도를 치고 그리고 다시 미국의 어떤 흑선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변화를 놓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대동법을 경기도에 한해서 실시했다. 광해군입니다. 동의보감도 완성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후에 얼마나 많은 PTSD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체적으로 다리가 잘린 사람, 허리가 잘린 사람, 뭐 찔려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돌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체들이 온 산하에 불에 탄 시체, 물에 빠진 시체, 총 맞은 시체, 칼 맞아 죽은 시체, 화살 맞아 죽은 시체, 대포 맞아 죽은 시체,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있어서 그것이 비만 오면 수인성 전염병으로 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서들이 허주운 대감에 어떻게 돼요? 동의보감이라는 의서가 전국적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홍립이 사르후 전투에서 중립외교 정책 후금에 항복했다. 명과 후금 사이의 신중한 중립외교 정책을 전개하여 국가를 안정시켰으나 인조 반정의 빌미가 되었다. 인조 반정입니다. 1623년. 1623년을 기점으로 그 전을 조선 전기, 그 후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조 반정을 기점으로 그 전을 조선 전기, 그 후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원인 서인들이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과 폐모살제, 엄마인 임목대부는 폐보해버리고 폐비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광해군이 나는 죽어도 왕세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선조의 적장자, 그러니까 그 정식 왕비가 임목대비가 들어왔거든요. 그 임목대비를 어떻게 돼요? 가 낳은 아들을 강화도에 유배를 보내가지고 증살, 그러니까 막 군부를 엄청 떼가 삶아서 죽여버린다. 8살 밖에 안 되는 애를.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했다. 북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서인이 장악하고 남인이 그걸 어시스트하는 이런 형태였어요. 이괄의 난. 그런데 어떻게 이괄이라는 사람이 이 농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저기 평안도 관찰사로 의주 관찰사로 갔다가 여기에서 자기 아들을 반역으로 몰아버리니까 아들이 반역으로 몰렸는데 그 아버지가 무사한 거를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 10만 명의 반란군이 한성으로 내려오고 임금 인조는 공주까지 피난을 내려갑니다. 반란이 진압되었는데 한성이 반란군에 되고 그 반란군이 새로운 임금을 하나 세우고 이랬거든. 그런데 어떻게 되냐? 반란이 진압됩니다. 진압돼요.
반란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쳐서 조선의 전세를 다 전달해 줍니다. 이는 정묘호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대표적으로 한윤 같은 애들이 있죠. 한윤. 예. 정묘호란. 네, 여기에 정묘호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파란 색깔이 정묘호란이 1627년 후금일 때 의주. 이게 왜 일어났냐 하면 제1차 임금 누르하치가 죽고 제2차 임금이 들어서는데 2차 임금이 들어서는데 8번째 아들 아민칸이라는 애가 만주에서의 영토를 이렇게 다 7형한테 다 주고 나니까 8번째 자기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선을 자기가 먹고 그 조선으로 하여금 자기 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립, 정봉수 이런 애들이 싸우다가 황해도 평산 지역까지 왔는데 우리나라에 당시에 콜레라가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원익 대감이라는 사람이 콜레라 걸린 환자 시체 둘이를 그 평산에 있는 여진족, 만주족 아민칸 막사 앞에다가 놓고 갑니다. 그거를 보고 아민칸이 놀래가지고 정묘약조라는 것을 맺고 형제의 그걸 맺고 형제 우리 후금이 형이고 너는 동생이다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원래는 그 오랑캐라고 아주 무시했죠. 우리 조선에서. 그런데 어떻게 저가 형의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636년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고친 후에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청의 요구에 주화론, 최명길, 주전론, 윤집, 윤집으로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조선 내에서 주전론이 우세했다. 이때 이제 주전론이 예조판서 김상헌 같은 애들. 청이 쳐들어와서 36년 12월 달에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빨간 줄이 병자호란입니다. 여기 남한산성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강화도로 미처 피난하지 못한 우리나라 임금이 여기 남한산성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열심히 농성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닭백숙도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 남한산성에 지금 닭백숙 요리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정축하성 1637년 2월 24일 날 우리나라의 인조임금이 청나라 홍타이치 앞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저 롯데월드 있는 석촌옥수입니다. 가가지고 무릎을 3번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그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삼전도의 굴욕. 삼괴 구고두례. 호란 이후 청나라와의 관계라는 것은 효종 때 송시열 등의 서인의 주도로 어영청을 중심으로 청나라에 대한 치욕을 갚자 이런 북벌이 추진되었다. 나선정벌 효종 때에 인조가 죽고 그 복림대군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효종이 되니까 러시아가 청나라 이 러시아가요 한자로 하면 나선입니다. 나선이라는 말은 러시아 이 말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 1차는 변급이라는 사령관을 통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했고 2차는 신유라고 하는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라이 무청
사운터죠. 하바롭스크 그리고 의란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백두산 정계비 간도 지역을 두고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발생하자 숙종 때 양국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한 뒤에 국경을 확정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노론의 서얼들을 중심으로 홍대용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청나라 문물을 배우자라는 북학론이라는 게 생겨났다. 네. (152페이지입니다) 네. 비변사라는 것이 이제 설치됩니다. 비변사. 삼포회란. 아까 어디에 삼포회란이라는 게 중종 때였죠.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여진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비변사, 변란에 대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설기구화는 을묘외변을 계기로 독립된 정식 관청이 되면서 상설기구화했다. 그냥 이름을 비변사라 했다.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어서 모든 정무를 총괄하는 국정 최고기구로 자리 잡게 됐다. 훈련도감, 그 다음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그 다음에 금위영. 지방군 체제는 재승방략 체제에서 진관 체제로 본격 복구되었다. 이거는 전공을 하실 분들이 아니면 재승방략이 뭐고 영진 체제가 뭐고 뭐 진관이 뭐고 뭐 오위군이 뭐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세하게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양반께서 소고군이라는 거는 양말에서 노비까지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상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뭐 대동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14번째까지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다 맞추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본 통신사의 어떤 그거라든지 효종 때 나선정벌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제는 18강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몸도 안 좋고 이렇지만은 정치를 하는 정치와 현대사를 연결해서 하는 브렌텔러의 작업 외에 여기 한국사 능력 검정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의 한국사 능력 검정 제8강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